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척추의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의 정식 명칭은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인터가 사이를 뜻하는 용어고 버테브랄이 척추. 그래서 척추 사이에 있는 원반의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추간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간단히 우리들은 디스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약자로 I, V, D를 약자를 써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가 척추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우리 몸의 척추는 이 맨 위에 있는 경추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 밑에 흉추가 12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가 5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천추와 미추, 꼬리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 앞쪽에 이렇게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얘가 바로 디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척추와 척추 사이에 끼워져 있는 원반 모양이기 때문에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C1과 C2 사이에는 디스크는 없습니다. 얘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경추 해부학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크는 C2, C3 디스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맨 밑에 있는 L5, S1,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까지 해서 총 23개가 존재하고 있죠. 디스크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고요. 척추 전체 높이의 약 20에서 25% 정도를 이 디스크의 높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척추 높이의 약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디스크의 모양은 경추와 흉추와 요추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척추의 굴곡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추는 앞쪽으로 이렇게 로도시스, 전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흉추는 뒤쪽으로 후만되어 있고 카이포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요추는 앞쪽으로 전만, 로도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옆에다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T스파인 그리고 L스파인, C스파인은 앞쪽으로 전만되어 있죠. 로도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흉추는 뒤로 후만되어 있죠. 카이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L스파인도 전만. 이렇게 C스파인과 L스파인은 전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전만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척추체가 이렇게 전만되어 있다면 이 디스크 사이의 디스크를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쪽이죠. 자, 그래서 C스파인과 L스파인의 디스크는 이 앞쪽이 훨씬 더 이렇게 두껍습니다. 뒤쪽이 조금 더 얇죠. 앞쪽이 조금 더 두꺼운 모양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이 조금 더 얇은 두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추, 흉추, 요추의 모양도 약간씩은 다른데요. 제가 옆에다 이제 그림을 좀 그려왔거든요. 이 첫 번째 그림이 경추입니다. 그리고 얘가 흉추, 그리고 얘가 요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척추체 위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게 디스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척추체의 모양을 보면은 디스크의 모양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경추는 약간 타원형의 이런 모양을 갖게 되고요. 요추도 약간 타원형의 원형 모양을 갖게 되고 흉추는 약간 삼각형 모양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추와 흉추와 요추의 이 디스크의 모양이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추간판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추간판은 우선은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뒤에서 구조적으로 조금 살펴볼 텐데 약간의 반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추간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간판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충격을 흡수해주고 척추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디스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추간판. 디스크는 가운데 수액이라는 애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그리고 이 척추체와 접하고 있는 종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맨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태는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 그래서 약자는 AF라고 보통 사용을 하고요. 섬유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바로 디스크,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이렇게 약자를 쓴다고 했죠. 디스크의 주변부를 동심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애를 바로
섬유륜, 섬유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동심 층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층과 층은 약 30도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옆에 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이제 수액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섬유륜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섬유륜은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또 이렇게 층이 있고 이렇게 층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층판은 가장 바깥쪽이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 그 안쪽에 있는 층판은 약 30도 정도의 경사를 이루면서 또 층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은 또다시 또 어느 정도의 층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겹겹이 층을 이루면서 동심원으로 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도 강하게 수액을 보호하고 있고 옆에 있는 척추체와도 강하게 결합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접 척추뼈 사이에 강한 결합을 제공하고 약간의 운동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섬유태는 뒤쪽이 더 얇고 층판수도 뒤쪽이 더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다시 와볼까요? 지우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이쪽이 앞쪽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섬유륜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앞쪽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고 이 뒤쪽이 두께가 더 얇게 됩니다. 층판수도 뒤쪽이 훨씬 더 적고요. 그래서 뒤쪽이 더 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조금 이따 수액을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수액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약간 치우쳐 수액이 존재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섬유륜의 혈관 분포를 조금 알아볼까요? 척추체 주위에는 이렇게 혈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체에 혈류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 섬유륜에도 어느 정도의 혈관 분포도가 조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섬유륜의 이 바깥층에는 어느 정도의 혈관이 이렇게 침투하고 있죠. 혈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즉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혈관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3분의 1만 신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각신경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크를 어떤 바늘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통증이 없습니다. 이 겉에 이제 뚫을 때만 약간 찌른다는 통증이 생기지만 이 바늘이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수액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수액이죠. 속질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클레어스 펄퍼서스, 그래서 약자로 NP로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되죠. 수액이라고 부르는 애가 바로 얘죠.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출생 시에는 88%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많은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유동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척추에 유연성을 제공해주고 탄력성도 어느 정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액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좀 뒤쪽에 치우쳐서 위치하게 됩니다. 섬유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부에 약간의 혈관이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만 수액 같은 경우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애들로부터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즉 그림으로 와볼까요? 이렇게 척추체에 뚫고 들어가는 혈관들이 이렇게 분지를 내서 모세혈관들을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모세혈관을 내지만 디스크에는 침투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에서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게 되고 노폐물들을 다시 배출하게 되는 거죠. 즉 확산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체와 디스크 사이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이 종판을 통해서 확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종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이제 종판에 해당이 되죠. 엔드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판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브콘드럴 플레이트와 카틸리지너스 엔드 플레이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는 이제 노란색이 카틸리지너스 엔드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관절을 얘기할 때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관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관절을 구성하는 뼈 끝은 보통 연골로 구성이 됩니다. 디스크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공간을 채우는 관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골과 이 뼈와의 이행하는 이 연골하 부위가 있죠. 그거를 서브콘드럴 플레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혈관은 이 서브콘드럴 플레이트 연골하 부위까지만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연골 끝판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도달하지는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연골 끝판은 어느 정도의 구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통해서 디스크 내부 또는 섬유륜으로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옆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이 종판을 통해서 확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도 연골이 닳아가죠. 그리고 손상이 되고 똑같습니다. 이 디스크의 종판도 손상이 되거나 또는 경화되기도 하고요. 석회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확산이 잘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점차 디스크가 변성되어 가게 됩니다. 이 확산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받고 또 폐물을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게 되면은 디스크도 결국은 변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 관련 질환들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디스크는 섬유태, 속질핵, 종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얘는 척추를 이제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앞쪽이고요. 여기가 뒤쪽이죠. 얘가 디스크죠. 여기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 구멍이 바로 추간공이죠. 추간공. 여기서 잘 보면은 디스크의 위치는 이 추간공의 앞쪽 면의 절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절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적어 드려 볼게요. 추간공의 앞 경계면 아래 절반에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추간공의 아래 부분에 보통은 이렇게 탈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척수신경은 보통은 이 추간공의 이 위쪽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은 동일 레벨의 척수신경을 잘 누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서 위쪽으로 디스크가 이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척수신경을 동일 레벨을 누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동일 레벨의 신경을 잘 누르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래 레벨에 있는 척수신경을 보편적으로는 누르게 되죠. 요거는 제가 이제 척추 해부학의 신경 파트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동일 레벨에 항상 신경을 누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는 하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kg 정도의 하중이 걸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눌리게 되죠. 압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액의 모양이 압박 전에 비해서 이제 넓게 납작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게가 가해지면 속질액이, 수액이 납작하게 됩니다. 모양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섬유태는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무게가 사라지게 되면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압박됐다가 다시 팽창됐다가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아까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확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확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압박이 지속이 되면은 디스크는 결국은 변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은 디스크 질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고 서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디스크성 질환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옆으로 가쪽 굽힘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가쪽 굽힘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모양을 이렇게 반유동성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 굽힘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굽히는 쪽으로는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는 늘어나게 되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의 압박과 긴장을 통해서 모양이 약간 변형을 일으키면서 가쪽 굽힘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굴곡과 펴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이제 플렉션, 굽힘이죠. 그리고 얘가 익스텐션, 펴. 이때 디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이제 굽힘이죠. 얘는 이제 모양상 요추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추 같은 경우는 원래 점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앞쪽이 두껍고 이렇게 뒤쪽이 조금 더 얇은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굽힘을 하는 순간 앞쪽이 많이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앞쪽 디스크가. 그러면서 이 수액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가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죠. 반면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뒤쪽이 살짝 눌리게 되면서 디스크가 앞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약간 이렇게 긴장되면서 디스크가 앞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이 굽힘 자세를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굽힘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점차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디스크 탈출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는 신전 운동이라고 하죠. 이 뒤쪽으로 신전 운동을 해주는 게 디스크 탈출증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알아보자면 굽힘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후관절도 이렇게 미끄럼 운동을 하게 됩니다. 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요 반대로 이런 미끄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가지고 운동 관련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디스크에 포커스를 두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고요. 우선 이렇게 디스크는 어느 정도의 반유동성 물질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압박 부위 그리고 긴장 부위가 존재하고 있고요. 약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은 디스크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디스크 관련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디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